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화폐 금융론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나오죠. 중앙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경제의 방향을 조정하는 걸까? 바로 그 질문의 핵심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정책, 물가 안정 목표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 속살을 아주 쉽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집에 온도 조절 장치 다 있죠? 너무 더우면 에어컨 켜고 으슬으슬 추우면 보일러를 탁 켜잖아요.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경제의 온도 조절 장치인 셈이죠. 경제가 막 너무 뜨거워져서 끓어오르거나 아니면 너무 차갑게 식어버리지 않게 통화정책이란 걸로 온도를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행은 이 엄청 섬세한 온도 조절을 과연 어떻게 해왔을까요? 그 비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자, 그럼 이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 다 같이 타임머신을 좀 타야 합니다. 언제로 가야 하냐? 바로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엄청난 위기에 빠졌던 그 순간으로요. 맞아요. 모든 큰 변화에는 다 이유가 있고 계기가 있는 법이거든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1997년 우리가 IMF 외환 위기라고 부르는 그때입니다. 정말 거대한 파도가 덮친 거죠. 근데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그해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한국은행법이 싹 바뀌고 바로 다음 해인 1998년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거예요. 여기서 학생 한 명이 손들고 질문할 것 같네요. 교수님, 근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정신없는 위기 때 바꾼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전에 쓰던 방식이 이 위기 앞에서 뭐랄까 거의 아무 힘을 못 썼기 때문이에요.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자, 그럼 뭐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 그림을 보면 딱 감이 와요. 예전 방식은 통화량 목표제라고 해서 시장에 풀려있는 돈의 양 자체를 조절하는 데 온 힘을 쏟았어요. 비유하자면 불을 끄려고 하는데 불에 직접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수도꼭지를 조절하는 식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수도꼭지를 아무리 돌려도 불이 잘 안 꺼지는 거예요. 돈의 양이랑 실제 물가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하고 바꾼 게 바로 지금의 물가 안정 목표제예요. 이건 뭐냐? 그냥 복잡한 거 다 건너뛰고 불이 난 곳에 직접 소화기를 써버리는 겁니다. 최종 목표인 물가 자체를 직접 겨냥하는 거죠. 정말이지 정책의 판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어요. 그럼 이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게 정확히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한국은행이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이 정도로 딱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예 법으로 한국은행법에 물가 안정이 너희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목표라는 게 한번 딱 정해놓고 자, 이제 끝! 이게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생물 같았죠. 왜냐하면 우리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는 방식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진화해온 거예요. 그 변천사를 한번 쭉 훑어볼까요? 꽤 흥미롭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세요. 처음에는요, 매년 목표를 정했어요. 1년 단위로. 근데 이게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화정책이라는 게 무슨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비유하자면 진짜 거대한 유조선 같아요. 핸들을 지금 꺾어도 배가 방향을 틀은 건 한참 뒤잖아요.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1년짜리 목표는 너무 짧았던 거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좀 더 길게 보자 하고 3년짜리 중기 목표로 바꾼 겁니다. 이게 훨씬 합리적이었죠. 그리고 진짜 큰 변화는 바로 3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아마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거예요. 교수님, 근데 왜 2.5에서 3.5% 사이 이렇게 여유 있게 잡다가 갑자기 딱 2%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바꾼 거죠?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바로 기대 심리라는 걸 꽉 붙잡기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가 내년 직원들 월급을 얼마나 올려둘지 결정할 때, 혹은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앞으로 물가는 대충 2% 정도 오르겠구나 라는 명확한 기준점이 머릿속에 있으면 어떨까요? 경제 전체가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의 기대를 하나의 점에 딱 고정시키는 것, 마치 배가 닷을 내리는 것처럼요. 그걸 기대 인플레이션 고정 효과라고 하는데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자, 목표는 2%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행이 이 2%라는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기준금리죠. 이제부터는 이 무기를 어떻게 휘두르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중앙은행은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워버려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파티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신나서 막 과열되고 있어요. 거품이 막 생기는 거죠. 그때 중앙은행은 분위기 좋은데 미안합니다 하면서도 과감하게 술잔, 즉 펀치볼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분위기 좀 깨더라도 말이죠. 한마디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가 너무 뜨거워질 것 같으면 금리를 올려서 찬물을 좀 끼얹고, 반대로 경제가 너무 꽁꽁 얼어붙을 것 같으면 금리를 내려서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죠. 자, 이 그래프가 한국은행의 금리 조절 역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평소에는 어때요? 아주 살금살금 움직이죠? 0.25%포인트씩 아주 조심스럽게. 아기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베이비 스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기 보세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처럼 거대한 경제 위기라는 절벽 앞에 섰을 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그냥 점프를 해버리죠. 경제가 추락하는 걸 막으려고 아주 크고 과감하게 빅컷으로 금리를 팍팍 내려서 충격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금리 결정은 그냥 물가만 보고 딱딱 하는 건가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요, 마치 외줄 타는 고개사 같아요. 한쪽에는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반대편에는 경제 성장이나 고용 같은 또 다른 무거운 균형추가 있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 목표제 앞에 신축적, 플렉서블이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뜻이죠.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 제도 성공했어요? 효과가 있었나요? 네, 이제 성적표를 까볼 시간입니다. 과연 물가 안정 목표제는 어떤 점수를 받았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성적표입니다. 실선이 실제 물가고 저기 색칠된 부분이 목표 구간이에요. 자, 시기별로 평가가 좀 엇갈려요. 도입하고 나서 한동안은 어때요? 그래도 목표 범위 안에서 꽤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죠.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보세요. 오히려 물가가 너무 안 올라서 걱정인 저물가라는 생각지도 못한 숙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엔 보시다시피 물가가 목표치를 뚫고 하늘로 솟구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걸 세 시기로 딱 나눠서 정리하면 더 명확해져요. 첫 번째 시기, 2012년까지는 대체로 성공, 오케이,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기, 2020년까지는 저물가라는 새로운 도전, 물가가 너무 낮아서 목표를 계속 밑도는 숙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시대, 이번엔 반대로 물가가 너무 높아서 이걸 잡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건 한 번 성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맞서 싸우는 현재 진행형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 하나를 깊게 파봤잖아요. 근데 이건요, 단순히 제도 하나를 외우고 끝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화폐금융론 공부하다 보면 가끔 복잡하고 머리 아플 때 있죠? 저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물가나 금리처럼 이 학문은요,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원리를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그냥 뉴스를 보는 게 아닐 겁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헤드라인을 보면 그 단어 뒤에 숨겨진 중앙은행의 깊은 고민, 그리고 그 결정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를 꿰뚫어보는 힘, 그런 눈을 갖게 된 거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생각해보세요. 기후변화 문제, CBDC 같은 디지털 화폐의 등장, 여기저기서 터지는 지정학적 갈등,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과연 미래의 한국은행은 이런 새로운 도전들 앞에서 우리 경제라는 집의 온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숙제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